미국과 유럽의 갈등은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실상 유럽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유럽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오죽했으면 이제 대서양 동맹은 끝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유럽과 미국의 대서양 동맹은 깨졌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제 생각대로 말한 게 아닙니다. 프랑스 전략연구재단의 브리노 테르트레 부수장은 현재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대서양 동맹은 깨졌고 나토 헌장 5조가 지켜지리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고요. 현재 유럽은 미국의 버림을 굉장히 걱정하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월 5일에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국가안보 전략에는 유럽이 다소 발끈할 만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두 쪽에 걸쳐 기술한 전략에서 유럽의 안보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CNN에서는 유럽 안보 계획에 대한 비난으로 유럽을 경멸했다고 지적하였죠. 특히나 몇몇 나토 회원국들 다수 국민은 비유럽인들로 채워질 것이며 백인들이 줄어 20년 이내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미국의 동맹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고요. EU의 현 체제에 대한 대안 세력으로 반이민을 내세운 강성 우익 정당들, 예를 들어 독일의 AFD나 영국의 개혁당을 지원해야 한다고 표기할 정도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애국적 유럽 정당들의 영향력 증대는 위대한 낙관의 이유가 된다면서 미국이 향후 유럽 내 이민 문제와 싸우고 국가주의를 확산시키는 정치 세력을 지지하면서 유럽 전역에서 저항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더는 생존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죠. 미국의 이러한 유럽 압박은 비단 전략 문서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유럽을 비판하기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을 보고 나는 그들이 약하다고 생각한다며 동시에 그들이 너무나 정치적으로 올바르길 원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유럽이 이민 정책뿐만 아니라 무역 정책에서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며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게 그들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 대한 독서를 쏟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앞서 설명해드린 국가안보 전략에서 나왔던 것처럼 자신과 정치색이 유사한 유럽 정치 후보자들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유럽에 대한 비판을 이어나가고 또 문명 소멸까지 경고하니까요. EU에서는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동맹국은 다른 동맹국의 정치적 삶이나 민주적 선택에 개입하겠다고 위협하지 않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고요. 또 유럽과 미국은 동맹으로서 행동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죠. 독일의 유한 바데풀 외무장관도 독일은 어떤 국가로부터 조언받을 필요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또 최근에 EU가 X에 대해 투명성 및 콘텐츠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2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은 더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EU는 메타나 구글, 애플에 대한 조사도 더 진행하고 있어서 EU가 빅테크 때리기를 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도 이에 대응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은 이러한 부당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반발 중입니다. 특히나 미국 무역대표부는 필요한 경우 미국 법은 외국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 부과 또는 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유럽의 주요 기업인 액센추어, DHL, 미스트랄, 시멘스, 스포티파이 등의 유럽 기업 이름까지 직접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은 영국과 59조 원 규모의 기술 번영 합의 이행도 중단하였습니다. 이 합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 미국 테크 기업들이 영국에 투자하여 AI 분야 등에서 협력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영국이 미국의 테크 기업 매출의 2%를 디지털 서비스세로 부과하는 방침을 내리니까 미국은 관련 논의 자체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미국은 이제 군사전략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워싱턴에서 거론되는 방안은 미군의 지역별 사령부 체계를 상당수 통폐합하는 방향인데 특히 중부사령부와 유럽사령부, 아프리카사령부를 하나의 국제사령부 개념으로 묶는 구상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동과 유럽에 분산되어 있던 미군의 자원과 역량을 축소하거나 재배치하고 대신 서반구, 다시 말해 미국 본토와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군사작전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구상을 뒷받침하는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전세계를 동시에 관리하는 패권 국가 역할을 유지하기보다는 자국 안보와 직결된 지역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신호를 군사구조 개편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쪽은 단연 유럽입니다. 미국은 이미 유럽 측에 매우 구체적인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는 2027년까지 나토의 재래식 방위 역량 대부분을 유럽이 직접 책임지라는 내용입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워싱턴 DC에서 열린 유럽 대표단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미 전쟁부가 이 같은 방침을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또 나아가 미국은 2027년이라는 시한까지 유럽이 해당 목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나토의 군사계획 수립 과정이나 병력 조정과 같은 핵심 방위 조율 체계에서 미국이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덧붙였습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동맹 내 역할 조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유럽 방위의 주도권을 미국이 내려놓겠다는 통보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물론 유럽 각국이 최근 들어 국방비를 늘리고 무기 생산을 확대하며 재무장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은 시뮬레이션이나 게임과 다르기 때문에 군수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병력 운용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유럽 내부에서는 2027년까지 재래식 방위를 전적으로 떠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의지는 매우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만약 실제로 나토 내 재래식 전력 운영의 중심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전후 수십 년간 미국이 주도해온 동맹 질서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동시에 이 움직임은 미국이 더 이상 세계 안보의 최종 보증인 역할을 자처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신고립주의로의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지점은 이겁니다. 그래서 유럽은 지금 뭘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인데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유럽은 지금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버티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먼저 자주 언급되는 EU 공동군 창설 역시 수십 년째 논의만 반복되고 실제로는 진전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그 이유는 유럽 각국의 위협 인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유럽은 러시아를 최대 위협으로 보고 있고 남유럽은 북아프리카와 중동발 이민과 치안을 더 큰 문제로 인식하며 서유럽은 경제와 사회 안정에 더 집중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군사지휘 체계를 만드는 것은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에 방위산업 역시 국가별로 파편화돼 있어 무기 표준화나 대량 생산이 쉽지 않고 평시에는 군사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하다가도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각자 도생으로 돌아가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문제는 더 분명해집니다. 경제 규모로는 유럽의 중심이지만 역사적 이유로 군사 리더십을 전면에 내세우는데 극도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연립정부 구조상 과감한 국방 결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민 문제로 인한 내부 부담도 상당합니다. 유럽 다수 국가는 대규모 이민 유입 이후 치안 악화와 사회통합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이는 국방이나 외교에 집중할 정치적 여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 역시 유럽이 독자 노선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든 요인입니다. 고물가와 저성장, 에너지 비용 부담이 겹치면서 과거처럼 공격적인 재정 투입으로 군사력을 끌어올릴 여유가 크지 않은 상황이고 국방비 증액은 곧바로 복지 축소와 세금 문제로 이어지며 내부 반발을 부르고 있습니다. 군사력 강화 역시 선언과 달리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데 병력 부족과 군수 생산 역량의 한계 그리고 장기간 평화에 익숙해진 사회 분위기가 겹치면서 단기간에 전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종합해보면 유럽은 미국이 빠진 자리를 당장 스스로 메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며 전략적 자립을 논하기에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준비가 동시에 부족한 단계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이 모든 상황을 매우 차분하게 그리고 계산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사이의 갈등이 커질수록 총성이 울리지 않아도 러시아의 전략적 입지는 자동으로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구도는 러시아가 직접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서방 내부가 스스로 분열하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고 크렘린은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 문서가 공개되자 러시아는 즉각 공식 반응을 내놓았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러시아 정부는 해당 문서가 러시아의 기존 인식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이는 냉전 이후 거의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미국이 유럽을 더 이상 하나의 단단한 동맹으로 보지 않고 내부적으로 불안정하고 정치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공간으로 규정하는 순간 러시아는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서방 분열론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특히 미국이 유럽의 정치 상황과 가치 체계에 대해 노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유럽 내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 의사까지 드러내는 모습은 러시아 관점에서 더없이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수년간 유럽 내부의 균열을 강조하며 제재 체제의 약화를 노려왔고 이제 그 균열이 워싱턴발 신호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과 전후 질서를 두고 충돌할수록 러시아는 외교적 고립에서 서서히 벗어날 명분을 얻게 되고 제재 피로감에 시달리는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 가능성도 커집니다. 크렘린이 이번 미국 국가안보 전략을 공개적으로 환영한 이유는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이제 국제 질서가 러시아에서 불리하기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자신감의 표현에 가깝습니다. 서방의 단일한 목소리가 사라지는 순간 러시아는 협상 테이블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전쟁의 종착점 역시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미국과 유럽이 서로를 향해 불신의 언어를 쏟아낼수록 러시아는 아무 말 없이 그 틈을 넓히며 국제 무대에서 다시 숨을 고르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